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밤 11시 강원 태백시 상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태백지사 사택에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한전 직원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급하게 문 밖으로 나왔죠. 비명이 들려오는 곳은 202호였습니다. 202호. 여기엔 이제 갓 20살 된 신입사원 A씨와 또 22살의 사원 B씨가 함께 머무는 곳인데요. 직원들이 달려가 보니 202호 앞에는 이미 피가 낭자했고요. 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 너머로 비명은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위급함을 느낀 직원들이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면서 열라고 소리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비명 소리가 뚝 끊기고 정적이 이어집니다. 얼마 후 사택 인근에서 한 남성이 긴급히 체포됩니다. 20살의 남성 E씨였죠. 그 역시 한전의 제천지사 소속 신입사원입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A씨에 대한 살인, 그리고 B씨에 대한 살인 미수였죠. 아니, 버젓이 이 한국의 공기업 사택에서 입사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들 사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이란 얘긴데요.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반년 전인 2012년 말입니다. 이 피해자 A씨가 한전의 고졸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짧은 인턴 기간 끝냈고 2013년 2월부터 연수원에서 입사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E씨와 처음 만나게 되죠. 두 사람은 고졸 신입사원이라는 동질감이 있었고 그렇게 빠르게 가까워졌는데요. 어느덧 3월부터는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태백으로 발령이 났고 E씨는 제천으로 발령이 납니다. 약간 장거리 연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애정전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A씨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처음 해보는 이 연애에 남자친구 E씨가 너무도 다정다감했기에 마음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A씨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 남자친구 E씨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친구들 역시 이 커플을 응원해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씨가 남자친구의 집착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집착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별을 결심했을 정도라는 고민도 있었죠. 어느 정도였냐 좀 궁금해지는데 E씨는 여자친구와 한 번의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해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수십 통 남겨둡니다. 아니 이게 뭐 장거리 연애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민할 수 있죠, 연락에. 근데 그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 밖이에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되면 무작정 회사 전화로 걸고요. 또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냐면서 불시에 자기가 일하던 제천에서 태백까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로서는 아니 뭐 자기가 할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랑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도 집착을 하는 이 남자친구 모습에 점점 질려가요. 그리고 그럴수록 E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고요. 그러던 2013년 말입니다. A씨가 결국 이별을 결심했어요. 자, 이때부터 E씨의 협박이 시작됩니다. E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에 계속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폭언을 퍼부었죠. 그 내용들은 주로 네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 회사를 맘 편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신고하려면 신고해. 감옥? 그건 내가 잠깐 다녀오면 그만이야. 선을 넘은 발언 같은데요. 사실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씨도 더 조심스러웠는데 또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점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E씨가 막 미친 사람처럼 폭언을 했다가 또 금세 돌변해서는 미안하다고 울고 불고 매달리기 일쑤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태도에 A씨는 사실 연애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웠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둘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마무리 지어보자고 E씨를 설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제안이 뭐였냐? 두 사람이 기한을 정했습니다. 9월 14일.
이날까지 A씨는 이씨와의 관계를 좀 이어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남자친구 이씨는 내가 너와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둘이 이제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씨는 이미 결심이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좀 남자친구의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게 됐던 거죠. 그렇게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결국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은 못 사귈 것 같아요 라고 뜻을 확고하게 전달했죠. 이때 이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침 그날 이씨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큰 배신감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보여요. 갑자기 막무가내로 A씨를 차에 태우더니 곧장 광주를 향했죠. 그 사이에 여자친구 핸드폰 뺏어서 창 밖으로 던져버렸고요. 아주 위협적으로 운전하면서 A씨를 정말 그야말로 공포로 밀어넣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모텔에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갔고 E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면서 협박을 이어갑니다. A씨가 울면서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빌었지만 그렇게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이 되어서야 E씨는 여자친구를 청주에 내려줍니다. 너무 무서웠던 이제 A씨가 곧장 동기를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핸드폰을 다시 개통했고 9월 16일부터 출근을 재개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을 봤고 협박도 받았고 그러면서 끝날 줄 알았던 집착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9월 16일 이 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더니 오늘 내가 태백으로 갈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A씨는 이미 목숨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거절했지만 E씨는 막무가내예요. 그리고 퇴근 후 그는 A씨를 만나러 제천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A씨를 만나러 태백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E씨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죠. 그는 고속버스를 타고 태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A씨가 살던 사택으로 향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막 찾아온 E씨의 겁이 질렸죠. 그래서 A씨가 당시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 B씨한테 너무 내가 무서우니까 자기를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B씨가 그렇게 하겠다고 안심을 시켰고 이후 E씨와 A씨는 이 사택의 인근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편 기다리고 있던 룸메이트는 A씨의 귀가가 늦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밖으로 찾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마주했죠. 너무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좀 들어가자 라고 말했는데 이때 E씨가 도발합니다. 남의 연애사에 신경 끄세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죠. 이제 이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지니까 A씨가 언니 제가 11시까지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요 라면서 돌려보냈고 그렇게 룸메이트는 별수 없이 홀로 들어오게 되죠. 이후에 E씨와 A씨는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좀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건 E씨의 진술입니다. 자, 이 질긴 악연을 두 사람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집 안까지 계속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던 중 E씨가 물었죠. 나는 너를 쉽게 못 잊을 것 같은데 넌 나 잊을 수 있어? 이 질문에 A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사귀는 동안 싫은 걸 꾹 참아왔어. A씨도 참다가 내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곧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말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돌려요. 그런데 그 순간 E씨가 그녀의 목을 칼로 찔렀던 겁니다. 너무도 집 앞에서 당한 갑작스러운 공격이에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안에 있던 룸메이트 B씨가 문을 열고 뛰어나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칼을 들고 있는 E씨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B씨가 사고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그를 막아섰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E씨는 그래서 룸메이트 B씨까지 5번 이상 칼로 공격합니다. 이 B씨가 공격을 당하면서도 진짜 온몸을 다해서 E씨를 뿌리쳤고요. 아주 힘겹게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목이 찔려서 성대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으로 신고를 했고 그 전화가 끝나자마자 쓰러지고 말죠. 자, 그러면서 같은 시각 이 비명 소리를 들은 사택 내 직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이 씨는, 자, B 씨는 지금 방에 숨어 있고 A 씨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 A 씨를 추가로 더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이제 문 열어라 라고 소리치는 직원들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흉기와 그 흩어져 있던 자기 소지품들을 챙겨서 창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경찰에 체포됐던 겁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피해자 A씨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과 손에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자,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E씨가 뭐라고 하냐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정말 한 대 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게 뭐였냐면, 남녀 사이에 이제 이별을 하다 보니 내가 분노에 의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태백으로 오기 전에 미리 칼을 챙겨왔습니다. 누가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칼을 챙겨갑니까?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에요. 심지어 이 씨의 핸드폰을 조사해봤더니 살인 미수 형량, 이걸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씨는 계속해서 내가 태백에 가기 전에 술을 이미 마신 상황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심신미약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범행 직전에 B 씨가 잠깐 문 밖에 나가서 그 집 밖에서 이 씨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때 이 씨는 전혀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발음도 또박또박했고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이 씨는 계속해서 자기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대요. 근데 또 A 씨와 그 이제 사택 인근에서 한두 시간 동안 나눴다는 그 대화에서만큼은 매우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모두 이 씨의 진술에 기인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죠. 참고로 이제 피해자 A 씨의 친구들은 그렇게 당해왔던 A 씨가 그 순간 이 씨를 자극할 만한 말을 할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도 이 씨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감지했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생각나세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자기 소지품 다 챙겨가지고 도주했잖아요. 왜? 자기 소지품 있으면 자기가 바로 용의자로 지목될 거니까요. 또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라고 막 두드리는 가운데도 자기는 또 수십 차례 A씨를 공격했고요. 심신미약을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때의 심신미약을 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해 유사 스토킹과 협박을 해온 것은 계획범행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E씨에게 사형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러자 E씨 측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변호사가 E씨가 고등학생 때 받았던 상장 같은 걸 막 증거로 제출해요. 그러면서 얘가 원래는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이다 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했고요. 또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이제 내세우면서 동정심을 유도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막 20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미성년자나 다름없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살인 미수 형량을 검색한 것은 칼을 가지고 이제 협박한 것 자체가 살인 미수라고 오해해서 그런 거라는 입장이었죠. 뭔 소리야? 이 씨의 재판은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씨가 재판 내내 배심원단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변호인은 그 모습을 가리키면서 저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피고인이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심원단은 사형을 구형한 검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배심원단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로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당연히 검사 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최근에 발생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한 사건과 묘하게 닮아있는 점이 있어요. 범인 전주환이 일으킨 신당역 살인사건인데요. 직장 동기였던 피해 여성을 스토킹했고 결국 지하철 화장실에서 그녀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죠. 심지어 그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고 그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전주환 사건, 이제 범인의 신상이 다 공개되고 뉴스가 실시간 쏟아졌죠. 수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애도하면서까지 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10년 전에 발생한 오늘 이 사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굉장히 사건이 유사한데도 말이죠. 심지어 저는요, 오늘 사건 사진 자료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충격이 이 한국 사회를 좀 뒤흔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좀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10년 전 그 당시에는 남녀 간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했을 수도 있죠. 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는 점 또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됩니다. 전주환 사건에서 범인은 얼마 전 1심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죠. 어쩌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건의 범인 이 씨 또한 동일한 정도의 죄값을 받아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형을 받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에 출소를 할 건데 그럼 41살이 되어 있겠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범인 이 씨는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는 해방감에 41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살해한 A 씨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은 평생 지울 수 없겠죠. 이 사건은 사실 A 씨의 친구가 인터넷에 글을 남기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친구의 목숨을 뺏어간 이 씨가 사회에서 떳떳이 살아가는 모습을 결코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20년 후에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사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채 그냥 묻혀버린 강력 사건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화제성 여부와는 별도로 우리 이웃에게 벌어진 흉악범죄와 또 그 범죄자를 기억한다는 사실조차 유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풀려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더욱더 경각심에 날을 세우고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